문재인 정부의 18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천정부지로 손눈치값을 잡는 것이야말로 이 양극화를 막는 가장 중요한 해법이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 이번 정부의 대책으로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좀 기대를 해보긴 하지만 지속 가능한 효과를 기대하기 또 어렵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과연 어떤 것이 정답인가에 대한 의구심도 들기도 합니다.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권대중 교수 연결해서 이번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고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관련 이야기 곁들여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문재인 정부가 이번에 18번째 부동산 대책을 12.16 대책이라고 지금 내놨습니다. 담고 있는 내용부터 소개를 좀 해주세요. 우선은 크게 이제 그 네 가지로 분류해서 투기적 대출 수요를 규제 강화하는 게 있고요. 네. 또 하나 이제 주택 보유 부담을 늘려서 실소유자 중심으로 바꾸는 내용과 양도소득세를 좀 강화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이제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거. 네. 그리고 이제 그 시장을 실소유자 중심으로 확대하겠다는 건데요. 첫 번째 투기적 수요 대출에는 요새 그 언론 보도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어제부터 9억 원 이상 주택과 15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해서 대출 규제하죠. 네네. 특히 이제 투기적과 투기 과열지구에서 주택담보대출을 강화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갭투자를 그 방지하기 위해서 전세금 대출을 중단하는 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보유 부담은 종합부동산세나 이제 공시가 현실화 방안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양도세를 강화시켜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2년 이상 거주인데 거주와 보유를 동시에 그 적용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이 그 불법 대출이나 편법 증여 같은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강력한 조달하겠다는 내용과 청약 규제 강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서울의 주택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도심 내 공급을 차질 없이 하겠다. 네. 한 15,000가구 정도 추가로 공급하겠다는 것 같아요. 수도권의 3기 신도시를 30만 호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내용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해서 작년 2월 8일부터 시행한 빈지 및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법 중에 하나인데요. 이걸 10,000제곱미터에서 20,000제곱미터 늘려서 좀 공급 확대하겠다. 단 서울은 제외됩니다. 네.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대책이 있는데 이번에 나온 대책이 아마도 문재인 정부의 18번째 정책 중에서 가장 강력한 대책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 이렇게 강력한 대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 계속 부동산 값이 뛰어오르고 양극화가 심화되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그런데 궁금한 것은 18번째 대책인데 당초 처음부터 이런 강력한 대책을 꺼낼 필요성이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계속적으로 18번이나 바꿔가면서 이제서야 이런 대책을 꺼내놓는가라는 의구심이 먼저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정부가 아무래도 시장 판단을 좀 정확하게 못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3기 신도시를 발표하고 난 이후에 두 번에 걸쳐서 했었죠. 네. 그러고 난 이후에 시장이 좀 안정화될 거라고 봤는데 계속적으로 서울은 집값이 올랐거든요. 네네. 예, 거기에다 가계부채도 계속 늘어나는데 불구하고 서울의 일부분이라고 국한됐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것이 결국에는 이제 풍선 효과로 서울 전역으로 번졌고 심지어는 이제 수도권까지 번지다 보니까 그렇죠. 정부가 발빠른 대응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판단 미스였다는 이야기시네요. 네네. 네. 이제 좀 강력한 대책, 이 대출의 부분, 그 다음에 이 세금의 문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양한, 그 다음에 공급도 늘리고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은 좀 다 내놨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앞으로도 아마 가격이 올라가면 더 내놓을 대책은 많이 있습니다. 네. 강남 지역의 집값이 올라갔던 이유는 여러 가지 있지만 최근에는 민간 택지 부자가 상한제를 시행하겠다고 5월달에 발표하면서부터 가격이 올랐거든요. 네. 32주 정도 이상 올랐으니까요. 그 이유가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규제하면 공급이 줄거든요. 네네. 공급이 줄면 공급에 한계가 있는 서울 같은 대도시는 주택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요. 네. 아마도 이번에 내놓은 대책보다 더 강력한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지금 현재도 규제 지역에서는 주택거래 허가제도와 유사하게 네.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야 됩니다. 네. 물론 이번 대책에서 9억 원 넘는 경우는 그 증빙서류까지 내게 되는데 이걸 강화할 가능성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재건축 시장이나 재개발 시장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가격이 오른다면 재건축 연한이 30년에서 40년으로 늘릴 가능성도 있고요. 네. 또 후보 시절에 내놨던 공약 두 가지가 시행되지 않은 게 있습니다. 네, 어떤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그 전월세 가격을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가 있습니다. 네. 이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계약갱신 촉구제가 있는데요. 네. 지금 그 공인중개사법 4조에 보면은 2년 이내의 계약은 2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이거를 4년으로 늘리는 그 계획을 내놓을 수 있어요. 네. 마지막 한 가지로 더 그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1주택에 대한 그 비과세 요건을 강화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이거 말고도 뭐 네. 시장에 내놓을 대책 많은데 네. 그것이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는지는 뭐 지켜봐야 되겠죠. 결국은 이런 가격이나 이런 부분 또 심리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되고 그다음에 정부의 가장 큽니다 그게. 예, 그리고 네.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계속 갈 것인가, 이 정부의 정책의 어떤 신뢰성과 지속성을 어떻게 국민들이 이해하는가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네. 앞으로 더 봐야 될 부분이 많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네. 어떻습니까, 교수님? 이번에 정부가 낸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좀 집값이 잡혀가는 분위기입니까? 아무래도 제가 첫날도 타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대출 규제가 진행되면 아무래도 주택을 많은 돈을 주고 사야 되기 때문에 레버리지 효과가 없으면 네. 사기가 어려워집니다. 네. 특히 이제 9억 원 넘는 주택과 15억 넘는 주택에 대해서는 거래가 끊어지면서 거래 절벽 현상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어제부터 시작했거든요, 이제. 네네. 그래서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9억 원 넘는 주택은 이제 매수세가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규제가 없습니다. 그럼 오히려 9억 원 이하 주택은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요. 네. 또 유동성 자금이 워낙 많다 보니까 서울의 이러한 현상이 지방의 광역시까지 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광주나 대전이나 대구나 부산 같은 경우도 오히려 서울을 규제함으로써 풍원 효과로 그런 지역의 주택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좀 우려되는 부분이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네. 것처럼 지금 9억 원 이상만 잡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9억 원 이하에서 여러 가지 또 투기적인 요소가 드러나고 특히 이 서울은 집값이 다 뭐 9억 원 이상의 아파트들도 많지만 지역은 그렇게 비싼 아파트들이 없는데 지역에 있는 지방의 아파트들의 상승 효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좀 미비한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네. 아무래도 정부가 지방은 좀 안정화됐다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광역시 이하의 중소도시 같은 경우는 인구 감소나 지역 경제 침체 또는 그동안의 공급 물량 증가로 시장이 안정화되거나 하향 안정화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광역시 같은 경우 그렇지 않거든요. 대도시는 아무래도 수요도 많이 있고, 지역 경제가 아주 중소도시만큼 침체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을 규제함으로써 거기에 따르는 버블 효과 또는 풍선 효과가 유동성 자금이 지방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데 네. 아마도 그렇게 된다면 정부는 지역을 다시 또 규제하는 정책을 내놓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그 부분인데 이 서울에 9억 원 이상을 잡아둔 그 문제를 지적하는데 지역의 부분에 대한 관심이 좀 소홀하다. 다시 말하면 정부의 이 정책들이 빠져나갈 어떤 통로들을 만들어 놓고 투기 이 자본이나 투기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빠져나갈 수 있는 출구를 만들어 놓고 이 부동산 정책을 하는 거 아니냐. 다시 말하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정말 이것을 제대로 집값을 잡으려는 의지, 공고한 의지가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을 던져주거든요. 그 네.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정부가 집값 안정에 대해서만큼은 우려하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규제를 계속 좀 해왔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규제를 하고 난 이후에 시장 변화를 예측을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광주 같은 경우는 광주 남구나 동구 같은 경우는 지난해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네네. 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 경제를 살리고 지역 부동산 안정화시키는 양쪽 투 트랙을 써야 되는데 네. 규제로만 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좀 심지어는 이 대책 발표가 난 이후에 바로 수원 같은 경우는 이어서 일반 주택이 그 청약이 몇십 대씩 갔거든요. 네. 전혀 그렇게 가야 될 지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 청약률이 높아졌다는 얘기는 이것이 더 번져서 지방으로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네. 이제 정부가 부동산을 잡겠다라는 그 의지는 좀 있어 보이는데 네, 분명히 그것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네. 의지를 실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실기를 하고 어떤 시장의 상황들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교수님의 이제 말씀으로 네.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면 이 정부가 자기 본인들의 의지, 부동산을 잡겠다는 의지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이 큰 얼개, 큰 방향성과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중요하게 좀 다뤄야 될 부분이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는지 교수님의 의견을 좀 주세요. 네, 우선은 그 서울에 집중된 주택 규제 정책을 분명히 이해해야 될 게요.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는 공급이 부족하거나 수요가 많은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가격을 잡기 위해서는 공급을 늘려야 됩니다. 최소한. 네. 그러면서 수요를 분산하는 정책을 동시에 써야 되는데 공급도 줄이고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썼기 때문에 가격이 올랐다고 봐요. 다시 말하면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도 어느 정도는 공급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활성화시켜야 되면서 2009년도 2월 12일부터 그해 연말까지 또 2012년도 9월 22일부터 그 연말까지 정부가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는 대책을 내놓은 게 있어요. 네. 이게 뭐냐면 그 당시 2009년도에는 16만 세대가 넘은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기 위해서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50% 감면과 양도세 5년간 면제했거든요. 네. 이와 마찬가지로 서울이나 강남 지역 주변 지역에 있는 많은 수요들을 수도권으로 좀 돌려야 되거든요. 네. 그러려면은 세금을 세제 혜택을 주더라도 수요 분산 정책도 써야 되는데 그런 정책은 내놓지 않고 또 공급부터 억제하는 정책을 쓴다면 가격은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가격을 규제하면 가격은 올라갈 수 없거든요. 네.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정부가 좀 서울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 사업 중에서 재개발 제한 사업도 좀 활성화시키고 네. 또 2기, 3기 신도시, 2기 아직도 분양하고 있습니다. 2기 신도시나 3기 신도시로 수요를 분산하는 정책도 좀 써야 되지 않느냐. 네. 그러면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광역시라든지 또는 지방도 그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공단 조성이나 또는 이전을 통해서 수도권 인구를 지방으로 좀 더 분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이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부동산 하나만, 부동산 가격만 갖고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 국가 균형 발전과 그다음에 인력의, 그다음에 인구의 어떤 효율적인 운영, 이런 부분들이 함께 해야지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이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네. 2020년 당장의 이 부동산 시장 어떻게 이 요동을 칠지 또 안정이 될지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는데 우리 교수님은 어떻게 예측을 하십니까? 아무래도 서울 중심으로 한 내년도 주택시장은 9억 원 이상 넘는 경우는 당분간 하향 안정세 또는 약보합세로 갈 가능성이 있고요. 네. 9억 원 이하의 그 규제가 없는 그런 강보합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장이 양극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네. 수도권 지역도 마찬가지로 규제 지역은 하남이나 또는 과천이나 광명 같은 경우는 여전히 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날 거고 그 이외 지역은 그냥 보합세 유지할 것 같고요. 네. 반대로 이제 지방의 광역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유동자금이 많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는 강보합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반면에 또 중소도시 같은 경우는 아직도 약세를 면치 못하는데요. 내년도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내년도 입주 물량이 금년도와 비슷한데 네. 2021년도에는 입주 물량이 거의 반토막 납니다. 주택은 1년, 2년 내에 입주 물량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2021년도에는 규제하더라 안 하던 간에 가격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은 이 공급과 수요의 어떤 시장 경제 원리도 주택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이 공급을 줄이고 또 수요에 있어서 가격을 가지고 컨트롤을 하려는 그런 의도만 가지고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도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하나 또 궁금한 게 지금 현재 이 아파트 부분들이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아파트들의 공실률도 늘어나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좀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으로 효율적인 재개발 시스템의 그 구축도 좀 중요해 보이네요, 교수님. 네. 우선 그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전문성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동네 반장법듯이 조합장 뽑아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그 불협화음도 많고 비리도 많게 생기는데 정부가 서둘러서 하고 있는 노후 불량한 주택들을 개량하는 차원이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위해서도 이 전문 자격 제도를 좀 만들거나 교육을 좀 시킬 필요가 있어요. 네네. 그래야 좀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 수 있고요. 역시 또 이제 그 지방도 마찬가지인데요. 점점 공실률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빈집에 대한 정책도 좀 정부가 로드맵을 좀 내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내년도 예상이 빈집이 한 1,000만 가구 정도 된다고 해요. 네. 우리나라도 지금 한 140만 가구 가까이 되는데요. 이 빈집을 처리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농촌 같은 경우는 이 빈집을 이용해서 리조트를 만들어서 사람을 오게 한다든지 네. 또는 무주택자들에게 제공해서 임대시장을 활용한다든지 그런 정책도 같이 내놔야 되지 않겠나. 물론 도심을 중심으로 재건축 재개발도 중요하지만 네. 지방과 서울 또는 대도시를 어우러지는 도시재생 사업을 제대로 좀 로드맵을 짜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권대중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에너지 영토를 넓혀가는 기업이 있습니다.